예, 반갑습니다. 자, 뭐 소개를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대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에 있는 김상국입니다. 재료 하면 다른 대학에서는 신소재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재료공학, 정통 재료공학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재료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책상도 재료고, 뭐 노트북에 있는 스크린에 있는 폴리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저는 스핀을 공부를 해요. 스핀. 그래서 어렵죠. 스핀은 양자역학을 모르면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세계와 스핀 기술이라고 제목을 붙였고, 또 인천 학익 여자고등학교가 인천 말고 다른 곳에 있다면서요. 그렇죠? 몰라요? 인천 말고 학익 여자고등학교가 다른 곳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을 위한 양자역학, 스핀 기술 길잡이, 뭔가 근사하게 했는데 길잡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번 강연을 듣고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에 꼭 입학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내 강연이 성공한 강연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설문조사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나도 녹음하니까 잠깐만요. 내 강연도 나도 스스로 녹음했다가 나중에 들어봐야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 얘기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마이크가 자꾸 손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 설문조사 1번부터 10번까지 있었어요. 그쵸? 뭐가요? 뭐가? 답이 있어요? 답이 없어, 지금. 근데 뭘 보고서 함성을 지른 거죠? 자, 답을 알려줄게요. 잘 들으세요. 답이 뭐냐? 예스를 하면 고전역학 관점에서 예스예요. 여러분들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스의 답이 많이 나와야지 맞아요. 그렇죠? 답이 없어요. 지금 이 문제는. 근데 노를 많이 한 사람, 아까 8개 맞힌 학생은 양자역학을 이미 공부를 했나 봐. 그렇죠? 그리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알고 있나 봐요. 들어봤겠지. 유튜브를 봤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물리 1을 배웠다고 그러는데 일반 그러니까 물리 1을 배웠다고 하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관심 있으면 요즘 유튜브 굉장히 좋은 것들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양자역학 세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세계에 살고 있으면 답이 전부 다 10개가 노가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필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설문조사였는데 여러분들의 두뇌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고, 자, 워밍업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 과학 원리, 여러분들이 배운 건 뉴턴의 일반역학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굉장히 쉽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초중고 시절 뉴턴의 운동역학을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힘을 배웠다고 아까 했죠. 관성법칙 배웠죠. 그리고 F는 ma, 제2운동법칙, 뉴턴. 그 다음에 만유인력도 배웠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운동량 배웠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각운동량은 아직 안 배웠다겠죠. 각운동량이 있어야지 스핀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이런 뉴턴 역학에 의한 기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해설할 수 있고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거는 아직 안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관성계에서 빛의 속도는 불변이다. 빛의 속도는 불변이에요, 관성계에서. 관성계가 뭔지 배웠어요? 네? 가속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서로 다른 관성계는 상대성 원리에서 누가 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바깥에 있는 나무를 보고 빌딩을 보면 내가 달리고 있는지 안 되는지 상대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만약에 먼 우주에서 있다면 두 관성계가 서로 달리고 있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달리고 있는 건지. 빛의 입자, 파동성, 이중성. 입자와 파동. 전자가 입자의 파동이에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 두 얼굴을 갖고 있다 그랬죠.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과학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성을 얘기하고 이 이중성을 바탕으로 불확정성 원리가 나온 거예요.
자, 이해가 안 가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알겠죠. 보호의 원자 모델. 원자를 뜯어봤더니 전자들이 거기에서 각 궤도가 있어요. 자기가 존재할 궤도가 있어요. 그 궤도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이한 미시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대학교 가서 배우겠죠. 그렇죠? 근데 요즘 세상은 뉴턴역학 시대예요? 양자역학 시대예요? 양자역학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알아야지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GPS, 그렇죠? 유성과의 통신, 그리고 심지어는 비행기를 탔을 때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속도를 내면 일반 뉴턴역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 공간의 범위, 이런 것들이 모든 학생들이 지금 같은 관성에 있기 때문에 같지만 우주선에 탔을 때는 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절대 시간이 없어요. 절대 공간이 없어요. 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세계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익숙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문제를 낼게요. 여기 이건 뭐로 그릴게요, 내가? 내가 직접 그린 거 아니에요. AI. 여러분 금방 알잖아. AI 너무 잘 그리죠? 2년 전에 그린 거예요. 너무 잘 그려요. 여기 기차에 저 어린아이가 있죠? 그리고 바깥에 뭐 누군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차의 속력이 시속 300km래요. KTX 정도 달리는 거네. 근데 기차 내에서 던진 야구공이 같은 방향으로 시속 100km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친구가 요 야구공을 볼 때는 어떨까요? 응? 어떻게 보일까요? 야구공 요 속도대로 볼까요? 여기서 기차의 속력이 300이니까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400으로 보이겠죠? 400. 400으로 볼 거라고요. 기차 밖에서 본 야구공의 속력은 400이에요. 시속 400km란 얘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결과죠? 자, 근데 은하철도 9군, 내가 초등학교 때 은하철도 9군을 보면 만화를 보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시속 우리 광자라고 하는 빛의 속도가 C예요. 30만 km/s인데 반 정도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슈퍼맨이 철도에서 은하철도 9구에서 0.5 광속에 0.5 지금 2분의 1 속도로 야공을 던졌어요. 그러면은 지구에서 볼 때는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응? 0.5c 여기 있잖아. 0.5c하고 0.5c하고 더하면 c는 광속이에요. 당연히 1c가 되겠죠. 맞죠? 근데 더 세상이 바뀌어서 미래에는 우주선이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그러면은 자, 우주선에서 로켓을 우리가 지구에서 0.5c로 쐈어요. 그러면 로켓에서 또 빛을 쐈어요. 빛의 속도는 광속으로 달리죠? 그럼 지구에서 봤을 때 빛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에? 누가 뭐라고 했어 정확하게? C? 왜?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미 알고 있는 거네요. 근데 이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고전역학 시대에 살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5c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 근데 1.5c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미 특수상대성 이론을 알고 있는 학생인데 실제로 봤더니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하자. 그러면 400km/h 시속 3.99999 해서 6이란 말이야. 굉장히 근접해 있죠. 근데 틀렸어요. 그렇죠? 틀렸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달리는 물건들의 속도 더 센 법칙은 1c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0.8c예요. 실제로는. 저쪽은 아까 대답한 것처럼 1.5c가 아니고 c예요. 그러면 일반 고전적인
고전역학의 속도 덧셈 법칙이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죠? 고전역학은 우리가 빛의 속도가 물체의 속도가 빛 속도보다 굉장히 느릴 때는 잘 맞아요. 잘 근사치로 만든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맞지 않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모든 관성계에서 보는 빛의 속도는 등속 c다. 그러니까 이것도 1.5c가 아니고 c야 된다. 이거는 일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결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제2 공리를 만든 거예요. 모든 관성계에서 보는 빛의 속도는 c다. 이 공리 2를 이용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운 수학을 가지고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나왔어요. 자, 대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배울 거야. 그래서 상대론적 속도 덧셈 법칙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죠? 자, 요 색깔로 만든 것들이 정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물리 이론이 필요한데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뉴턴 역학은 틀린 거냐? 아니죠. 빛의 속도보다 굉장히 느린 속도로 달리는 물체에 대한 역학으로는 맞는 거예요. 근사치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뉴턴 역학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사치인 거야.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새로운 물리 이론이 필요한 했다겠죠.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속도 덧셈 법칙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3차원 공간이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4차원 공간에 살고 있나요? 어떤 여학생은 4차원 세계에 살고 있나요? 아니죠. 공간 3차원과 그렇죠? 그 다음에 1차원의 시간. 근데 이 시간은 항상 앞으로만 진행하죠. 과거, 현재, 미래로밖에 진행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거죠. 왜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흐를까?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반대 방향으로도 물리나 수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항상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 앞으로만 흐른다. 그렇죠? 그 인과론과 관계된 거예요. 인과론.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미래의 어떤 사건이 그게 원인이 돼서 과거를 바꾼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가는 일방향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인과론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물리 법칙과 인간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인과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일상 세상은 우주선이 아무리 빨라봤자 초속 777km. 초속 1초에 여러분 10m도 못 가죠? 그렇죠? 근데 우주선은 777km를 가네. 비행기는 이게 초속으로 한 거예요. 1시간에 한 1000km를 1000km 가니까 이건 초속으로 바꿀 때는 250에서 300m/s. 초당 여러분들은 10m도 못 가는데 비행기는 250에서 300m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굉장히 빠른 거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물체들은 입자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물결파, 전자기파, 음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파동으로 기술하죠. 결국 일상생활에서는 파동과 입자가 확실히 구별돼요. 그리고 그걸 기술하는 물리현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자, 근데 거시 세계는 어떻게 할까요? 거시 세계는 굉장히 커요. 먼 은하는 멀리 공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간도 팽창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우주론이 그래요. 그러니까 허블 상수 실험으로 측정을 했죠. 그랬더니 먼 별은 멀리 있는 별은 더 빨리 멀어진다. 그게 이제 허블 상수로 표현한 건데 이 거시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필요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하지 않으면 저 우주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중력 법칙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이 아주 작은 미시세계, 즉 나노미터, 즉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 미터에 10억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 원자의 세계, 원자 안을 들여다보면 그 수많은 전자와 쿼크와 그 다음에 핵 있죠, 핵. 이런 것들의 어떤 속도들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미시 세계는 우리가 보던 고전역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파동, 입자. 아까 여기서 파동과 입자는 분명히 구별되고 이를 기술하는 물리 법칙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파동과 입자가 구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성을 얘기하고 불확정성 원리가 나온다겠죠. 이 불확정성 원리는 양자역학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확률론이 나와요. 뉴턴 역학은 내가 초기에 어떤 입자에 또는 물건들이 속도가 있고 위치가 있으면 어떤 특정한 시간 후에 위치와 속도가 결정되죠. 가속을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결정돼 있다고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안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확률론으로밖에 못해. 기술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질문.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워지니까 벌써 졸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쉬운 얘기를 할게요. 쉬울까? 뭐 용광로가 있고 뜨거운 물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 우리 몸에 여러분 잘 알고 있네. 우리 몸의 온도를 표시한 거죠. 공간에 대해서. 자, 그러면 내가 이 뜨거운 물체를 손으로 접촉하면은 나는 살아갈 수 없겠죠. 화상을 입겠지. 그러면은 접촉하지 않고 물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 네? 어떻게 해요? 아, 요거 힌트였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왜? 코로나 전염병이 있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시대 때 자기의 몸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접촉하면 안 되니까 뭘 이용했어요? 무슨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아, IR 카메라. 그걸 IR 카메라라고 하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네. 자, 그러면 이거는 가까워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고 치면 저 태양과 먼 별의 온도는 어떻게 측정하죠? 응? 어떻게 측정하죠? 응? 아주 먼 별의 온도는 어떻게 측정할까? 이 원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저 먼 별에서 오는 전자기파를 내가 관찰해야 되니까 멀면 멀수록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겠죠. 그렇죠? 한참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간이 팽창하면 도플러 효과라는 거 알아요, 혹시? 파장이 길어져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측정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훌륭한 물리 선생님이 훌륭하시네. 그렇죠? 안 계신가? 자,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로 몸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고 마이크로스코피니까 위치마다 다른 온도를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켜서 우리의 몸의 온도까지 미세한 온도 차이도 볼 수 있는데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왔을까? 양자역학을 연구하면서 양자역학이 언제 대두됐어요? 1900년. 1900년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 자, 과학적 역사를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 알아요? 오케이. 맞췄어? 자, 막스 플랑크가 뭘 얘기했냐면 절대 영도가 아니면 0K예요. 절대 영도가 아니면 거기에서 열 복사라는 게 나와요. 전자기파가 나와요. 근데 그 전자기파가 온도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막스 플랑크의 흑체 복사예요. 이게 열 복사예요. 열이 온도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입자들이 운동하고 있다는 거죠. 입자들이 운동하고 있으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걸 전하를 갖고 있는 입자인데 전하를 갖고 있는 입자가 운동하면 거기서 전자기파가 발생해요. 그게 고전역학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 많이 봤어요? 파장이 길면 적외선, 파장이 짧으면 가시광선형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더 짧아지면 좌회선으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측정한다. 각 서로 다른 파장들이 쭉 여기서 나오고 있겠죠. 여기서 나온 파장, 여기서 나온 파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파장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 파장의
분포를 통해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일 밑에 건 3500K. 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외선 쪽으로 요 맥시멈 픽이 옮겨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열 복사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렇죠? 열 복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전역학에서 전자기파 이론에 나오는 거예요. 전하가 움직이면 거기서 뭐가 나와? 그 특정한 웨이브랭스, 즉 파장을 갖고 있는 빛이 나와요.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이제 학생들이 졸기 시작했어. 그렇죠? 그러면은 태양에서 오는 거를 보니까 뭐예요? 노란색은 대기 상층에서 봤던 거고, 지표에서는 대기에 수많은 분자들이 있으니까 흡수 스펙트럼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걸 분포를 보면, 요 분포를 보면 여기에서 태양의 온도가 한 5500K가 되는구나 하고 태양의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흑체 복사. 근데 요 스펙트럼을 예측하는 거는 양자역학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빛의 발상하는 방법은 고전역학이래. 근데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양자역학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흑체 복사는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 다 이해한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그랬죠? 전자가 입자냐 파동이냐, 광자가 입자냐 파동이냐, 즉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이중성을 얘기했죠? 알고 있는 거예요? 두 얼굴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 모르니까 이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불합정성 원리라는 게 나온 것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력을 키워야 된다. 논리력을 키우면,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으면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겉보기의 현상을 근본적으로 찾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현대물리를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2학년들한테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할게요. 빛파동은 매질이 없는 진공 속을 어떻게 전파할까? 태양에서 빛이 온다겠죠? 그럼 그 태양에서 오는 빛 때문에 우리 지상에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렇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따뜻하잖아요. 덥잖아요. 따뜻한 게 아니고 아주 더웠죠, 이번 여름. 그 춥고 더운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태양에서 오는 복사 열 때문에. 그러면 태양에서 열을 전달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리고 밤에는 여러분들이 불빛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빛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산란된 빛이 내 눈에 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물체를 우리가 구별하고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거리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정보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오는 친구들과의 카톡이라든가 메시지 또는 소리를 다 뭐예요? 전자기파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쓰고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옆에 있는 친구하고 어떻게 핸드폰을 연락할 수가 있어요? 이유는 여러분들의 있는 핸드폰이 전자기파를 수신할 수 있다. 그렇죠? 정보화된 전자기파를 수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양과 지구는 진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죠? 근데 어떻게 빛이라는 건 파동인데 어떻게 진공, 즉 매질이 없는데 어떻게 전자기파가 전달이 되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죠? 알고 있는 사람. 응? 질문했잖아. 저 노트 갖고 와서 쓰라고 할 걸 그랬다. 나중에 채점해가지고 제일 많이 맞힌 학생한테 선물 주었어야 되는데. 왜 그러죠? 매질이 없잖아요. 태양과 지구 사이는. 근데 어떻게 전달돼요, 파동이? 그거에 대한 답은 빛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빛의 본질. 빛의 본질이 뭐예요? 복잡해. 벌써 여러분이 안 배웠어. 이게 막스웰의 벡터 방정식 4개인데 이걸 가지고 이건 자연 현상이에요. 실험 데이터로부터 얻어낸 거야. 실험 데이터로부터. 이 식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막 했더니
천재야. 아, 빛이라는 거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요동치는 거다. 공간과 시간에 따라. 공간에 따라 또는 시간에 따라 요동치는 거다. 근데 매질이 필요 없대요. 매질이. 그래서 전기파의 본질이 바로 뭐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태양이 우리 지구까지 진공 속에서도 전달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저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전자기파의 속도는 매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진공에서는 항상 C다. 광속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대단하죠? 제임스 클락 막스웰이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본질을 안 거야. 근데 나중에 이거는 파동이잖아요. 웨이브랭스가 있고, 즉 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있어요. 그렇죠? 공간적인 거를 파장, 시간적인 거를 주파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즉 주파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시간이죠. 그렇죠? 일반 물리, 그러니까 물리반에서 배웠죠? 파동. 배웠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운 학생. 안 배우는 학생. 진도 안 나갔어요? 그래도 이건 이 정도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지 않나? 오케이. 자, 그래서 파동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파장이 있고 주기가 있다겠죠? 주파수. 그리고 뭐야? 위상이라는 게 있고 진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폭이 같은 것끼리 합해지면 위상이 같아서 봉황 간섭이 일어나고, 진폭이 반대로 같다는 건 위상이 180도, 요게 한 파장이 360도거든요. 180도 차이 나서 소멸 간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빛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는 거예요. 빛을 이해했어. 그렇죠? 이해한 게 과학이란 뜻이에요. 빛이란 뭐냐? 본질에 대해서. 이게 how예요. how. 그렇죠? 과학, 이해했다는 건 과학이에요. 인간이 만든 언어로, 수학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해했으면은 빛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여러분이 찾으면 되잖아. 레이저를 만들고 전자기파를 만들어서 정보를 실어서 옆에 있는 친구의 핸드폰에 정보를 전달하면, 여러분들 핸드폰 지금 한 100만 원씩 하지 않나요? 그걸 사고 쓰고 있잖아. 거기 수많은 재료와 반도체와 메모리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또는 디스플레이가 있어. 그런 재료들이 다 복합돼서 100만 원 주고도 산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을 이해한 과학을 정확히 알아야 돼. 이 과학은 뭐냐면 인과론을 아는 거예요. 빛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빛이 어떻게 발생하냐. 그걸 알면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자, 빛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빛을 만들어내는 방법. 여러분 주변에 한번 봐요. 빛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응? 이것도 빛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태양도 빛이죠? 빛이 나오죠? 옛날에 여러분들 벌브, 전구 있었죠? 그것도 빛이 나오고 있죠? 레이저 포인트, 빛이 발생하고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뭔가? 전하가 가감속할 때 바로 빛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전구 있죠, 전구. 필라멘트가 있어. 거기에 전류를 흐르면 줄 히팅이라는 거 배웠어요? 전구가 달궈져요. 그럼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발생한다? 전자기파가 발생해요. 왜? 전하를 갖고 있는 입자가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하가 가감속하면 운동할 때 전자기파 고전적인 거죠. 그 다음에 질량이 감소할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어. 뭘까요? 특수상대성 이론. E는 mc의 제곱. 특수상대성 이론. 질량이 감소하면 태양이 왜 빛을 발하죠? 수소가 헬륨이 되는 핵융합되면서 전체 질량이 줄어들죠. 그 질량이 바로 전자기파. 질량이 없는 전자기파로 발생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 지금 학생이. 일반 물리를 안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미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LED, 레이저 포인트, 빛이 어떻게 발생하는 거예요? 원자 모델 배웠어요? 높은 준위에 있는 전자가 원자 안에 전자가 있대요.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로 가면 그 에너지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튀어나오겠죠? 그게 빛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자 내 전자가 에너지 준위를 낮출 때 딱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그럼 흑체 복사는 뭐예요? 흑체 복사는 바로 1번이에요. 1번에 의한 고전적인 방법으로 나오는데 아까 스펙트럼을 갖다가 이해하는 데는 양자역학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주 배경 복사는 뭐예요? 아주 오래전에 흑체 복사에 의해서 이렇게 전하가 가감속하면서 생긴 에너지,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있어요.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그것이 공간이 팽창하면서 파장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이크로웨이브 우주 배경 복사예요. 결국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근데 흑체 복사는 해석하는 데서 양자역학이 들어가야지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 원리가 고전역학과 특수산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다 들어가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흑체 복사는 고전역학으로 발생했는데 해석은 양자역학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 이 강연이 굉장히 몇 년을 공부해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가지고 평생 공부하면서 이공계에서 공부할 사람들은, 연구할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흑체 복사는 흑체 복사와 공간의 팽창까지, 우주론까지 이해를 해야지만이 우주 배경 복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과관계를 우리가 찾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인과관계를 찾으면 여러분들이 그게 과학이야. 그걸 통해서 기술을 만들어내면 돼요. 원인을 아니까, 원인에 의한 결과를 아니까 내가 원인을 제어할 수 있으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위대한 질문을 많이 해야 돼. 왜? 지식은 인공지능이 많이 가르쳐 주니까. 맞죠? 인공지능이 많은 걸 가르쳐 주죠. 인공지능이 나보다 더 똑똑해요.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내가 모르고 있는 거를 인공지능이 모르고 있는 걸 내가 알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내가 알고 있는 건 인공지능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해서 물어보면 그때 와서 인공지능이 참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태양에서 에너지와 정보가 지구로 전달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진공 속에서 전자기파 파동이 전달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매질 없이도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스스로 요동치면서 진행할 수가 있어요. 매질이 필요 없어. 매질의 요동이 아니니까 전자기파와 전기장과 자기장의 요동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대답한 학생도 있지만 여기서 전자기파 빛이 나오는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응? E는 mc의 제곱. 아까 핵융합 얘기했죠? 핵융합.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그러면 그때 바뀐 전자기파 에너지는 감마레이야.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 감마레이를 내가 쏘이면 나는 나의 원자는 스스로 다 분해되고 원자 안에 있는 전자도 튀어나올 거야. 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내가 쓱 없어질 거야, 막. 감마레이 쏘면. 근데 우리가 지금 저기에 지구가 있어요. 그 감마레이가 직접 오면은 우리는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지구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흑체 복사에 의해서 가시광선이 지구에 도착하잖아요. 그때 온도가 대충 5700K였죠. 여기는 1500K가 넘어. 그렇죠? 1500이라네. 1500 맞나? 5000 여기는 1500 K가 넘는다고요. 1500이 아니지. 분필 없나? 10,000, 100만,
천만. 천만. 여기 있어요? 이거예요? 100만, 천만. 1500K. 아까 태양에서 우리가 온 빛이 5700K에서 가시광선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뭐가 차이가 나냐 이거죠. 여기서 감마레이가 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럼 태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태양의 본질을 보자 이거예요. 태양이 지구의 109배, 지름에 되게 크죠. 지구의 109배나 된다니까. 지구도 굉장히 큰데. 지름이. 질량은 33만 배. 그리고 수소가 74%가 있고 헬륨이 24%예요.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 합치면 98%라는 얘기야. 자,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면서 감마레이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태양에서 빛은 어떻게 만들까? 지구에 도달하는 빛의 파장은 왜 짧을까? 그게 이 이유가 있어요. 핵은 0에서 0.25. 이 지름의 0.25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마레이야. 근데 우리가 보는 태양은 바로 광구예요. 요 광구. 이 광구에서 나오는 온도가 5700K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시광선이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서 에너지를 잃어버려야 되겠죠. 이런 작동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주가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연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해하는 게 과학이야. 그럼 이제 이걸 이해했으니까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구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에너지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태양 에너지, 그린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 그렇죠? 자동차, 공장 이런 걸 다 돌리는데 다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에너지를 만들면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린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코로나 같은 게 일어나죠. 그럼 태양풍도 일어나고 나중에 위성이 고장나거나 작동을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술을 통해서 태양풍, 코로나부터 오는 태양풍을 우리가 막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가 자기장인 이유. 지구가 자기장을 뿜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풍을 또 막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연을 이해하는 게 과학인데 그걸 통해서 바로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대박을 친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지금까지 전자기파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맥스웰의 놀라운 계산을 통해서 바로 빛이, 태양에서 오는 빛이 전자기파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은 파동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동성을 갖고 있는 빛이 입자래. 이걸 갖다가 누가 해석을 했죠? 아인슈타인이 광전자 효과를 해석을 했어요. 즉 광자, 빛인데 파장이잖아요. 파장이 있잖아. 파장이, 그러니까 주파수가 작은 긴 파장, 다시 하면 긴 파장에 메탈에, 금속에 전자가 있는데 여기를 때리면 얘네들이 튀어나오질 않아요. 근데 재밌게도 주파수가 높은 거, 파장이 짧은 거를, 그러면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주파수 높은 광 때문에 전자가 튀어나와요.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인데, 이거는 이미 1900년도에 막스 플랑크가 빛은, 아까 흑체 복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너지 덩어리, 빛은 에너지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인슈타인이 층체상대성 이론에서 빛의 에너지는 C로 나누면, 광속으로 나누면 이게 아까 얘기한 운동량이에요. 운동량. 빛의 운동량. 빛의 운동량이라는 거는, 운동량은 입자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두 개를 개념을 합쳐서 결국 앞에 있는 선배들의 또는 자신이 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낸 거죠. 운동량이라는 거는 플랑크 컨스턴트 나누기 빛의 파장이다. 또는 이제 프리퀀시거든요. 자, 그럼 뭐냐면 파장은 파동성이에요. 자, 운동량은 입자성이에요. 그래서 입자 파동성을 다 얘기하는 수식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게 광전 효과가 바로 빛이 입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해석과 실험 결과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파동,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전자는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입자잖아. 그렇죠? 입자, 전자가 입자인데 입자이면서 파동일까? 파동일까? 자, 이제 돌기 시작해. 그치? 이제 재미없어지나 봐. 그쵸? 재미없어지죠? 내가 재밌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빛이 입자라고 하는 거는 빛이 파동성을 갖고 있는데 운동량이 이와 같이 주고 모든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플랑크 컨스턴트가 있어요. 이 값이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양자역학에서는 이 플랑크 컨스턴트가 나와. 역발상으로 하면 수식을 뒤집어요. 수식을 뒤집어가지고 노벨상 탄 사람이 있어. 누군지 알아요? 이 수식을 단순히 뒤집어서. 즉, 뒤집으면 뭐예요? 입자가 파동을 만들어낸다. 즉, 전자가 입자인데 파동성을 갖고 있어. 뒤집어 버렸어요. 입자성이 파동성으로 나왔어. 전자가 운동량을 갖고 있으면 바로 그게 파장을 보여준다. 물질파, 드브로이 물질파예요. 드브로이가 바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수식을 뒤집어서 해석해서 노벨상을 받았다. 노벨상 받기 진짜 쉽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못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파동성을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중순리 실험 있죠? 물결파라든가 빛을 입사하면 결국 이중순리를 통과한 후 스크린에 뭐가 패턴이 나와요? 뭐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간섭무늬가 나온다. 여기 써있나? 간섭현상, 간섭무늬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전자도 마찬가지야겠죠. 그러니까 실험을 한 거예요. 이중순리에 전자를 하나씩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저 스크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와 같이 이게 동영상이 나오고 있죠? 이 하나하나 점이 전자예요. 전자를 관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입자처럼 행동하고 있죠. 관찰될 때는. 근데 전자를 수없이 많이 입사했더니 무슨 패턴이 나오냐면 이와 같은 간섭무늬 패턴이 나온다. 그럼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자도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중성이 나온 거야. 이게 양적학이에요. 간섭무늬 보여요, 안 보여요? 저게 전자가 수없이 많으면은 아주 이쁜 간섭무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크린에 도착할 때는 결국 전자가 입자로 보이고 간섭무늬는 바로 순전히 파동성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와 파동성이고 이걸 통해서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코펜하겐 해석이 대세가 돼서 이를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해석도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이 워낙 미시세계를 잘 설명하고 그리고 이 해석이 대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해석들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찰할 때는 입자, 그 외에는 파동처럼 행동한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질문. 입자, 파동, 이중성. 그럼 두 얼굴을 갖고 있느냐? 본질이 뭐냐 이거야. 저 본질을 얘기하는 거는 차원이 11차원으로 가야 돼요. 11차원으로 간 이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4차원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11차원 이론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수학이지. 그렇죠? 근데 과학을 바탕으로 전제 조건을 만들어서 가설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버트먼 방식으로 그거를 과학의 하나의 일종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험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파동성이라는 거는 바로 간섭무늬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전자를 내가 입사한다. 그러면은 전자가 여기 들어가는지 여기 들어가는지 내가 관찰하고 있다. 관찰자가 있어. 그러면 관찰을 당한 거죠. 그럼 관찰을 당했으면 어떻게 된다? 파동성이 입자성으로 바뀐다. 관찰을 당하면 일로 들어간 전자들은 일로 많이 모일 거고 일로 들어갔던 전자들은 일로 모일 거니까. 지금 50대 50이니까 이런 식으로 파동성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요. 관찰을 했을 때 전자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관찰했을 때
근데 만약에 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관찰 안 하면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코페르니쿠스 해석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세계를 기술하는 방법이 입자의 파동성을 얘기한 게 바로 슈레딩거가 파동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입자를 파동으로 보고 만든 파동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모든 걸 다 기술할 수가 있어. 그때 1로 들어가는 거하고 1로 들어가는 거를 어떤 상태 함수로 표현하고 이 두 개가 회절, 무늬를 만들어내는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중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입자들의 위치는 확률 밀도에 의해서 관찰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코페르니쿠스 해석인데 여러분들은 양자역학을 대학에 와서 들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겠죠. 아인슈타인이 근데 이런 얘기를 했죠.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절대로 신봉하지 않았어요.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하고 결국 돌아가셨지. 그래서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왜? 이거는 확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여기서 입사가서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있죠. 굉장히 작다 합시다. 1%밖에 안 돼. 그럼 또 한 번 전자를 하나 입사했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1%인데 전자가 여기에 이미 갔다는 걸 어떻게 알고 이쪽에 많이 모이냐 이거지. 그 다음에도 계속 전자를 입사하면 여기에 많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확률론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던지지를 않는다. 이런 확률론을 신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고전역학의 결정론을 계속 신봉했는데 결국 뭐냐면 파동함수의 확률성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더 깊은 숨은 변수가 있어서 모든 거는 결과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드브로이 봄 해석인데 결국 아인슈타인은 이거를 믿고 갔던 거예요. 결국. 근데 지금 현재 양자역학은 이거를 주로 대세로 믿고 모든 걸 기술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당시에 양자역학을 믿지 않았다.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이중성 때문에 입자가 파동성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불확정성 원리의 결과를 얘기하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미래 위치를 더욱 알 수 없다.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면은 고전역학에서는 그 다음 미래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양자론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확률론 때문에. 그래서 미래의 운동은 결정되어 있지 않고 확률 밀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확률론이 대세가 된 거예요. 고전역학은 결정론, 양자역학은 확률론. 여러분들의 지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결정되어 있어요. 확률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응? 양자역학에서는 확률적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나 카오스 시어리가 있어요. 카오스 시어리도 결정론이에요. 어떤 조건을 정확하게 맞추면 항상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내가 여기서 나비가 펄럭이면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발생해. 토네이도가 발생해. 근데 그 조건을 정확히 못 맞췄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 거야. 정확하게 내가 조건을 맞추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조건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요. 불확정성 원리.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유가 돼요. 자, 어렵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평생 공부하면서 생각해 볼 얘기겠지. 그러니까 호기심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재밌을 거야, 아마. 이 주제가. 자, 그래서 양자역학의 미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의 양저화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작은 방에, 이 큰 방에서 전자가 움직이면 이 전자는 자유전자예요. 그러면 결정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결정론으로. 초기 위치와 시간의 위치를 알면, 속도를 알면 다음 시간의 위치와 속도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근데 굉장히 좁은 영역, 즉 원자 크기라고 합시다. 이게 길이가 작아.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어요. 수식이 나왔지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수식이 나왔지만 이거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의 길이,
플랑크 컨스턴트 꼭 나온다겠죠? 에너지가 양자화돼 있다요. n이 1, 2, 3, 4니까 양자수예요. 양자화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전역학에서는 얘는 어떤 에너지도 가질 수 있어요. 즉 결국 이 방에서 전자가 움직인다면 이 에너지의 운동 에너지는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자유롭게 조금씩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미시세계 L이 굉장히 커지면 뭐가 되겠어요? 요 상수가 L이 작아지면이죠. L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수가 커지겠죠. 상수가 커지면은 요 간격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간격이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죠. 커지면은. 이게 에너지의 양자화예요. 세상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미시세계는. 그리고 전자가 여기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다음 전자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가져.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가 더 들어오면 이 에너지를 갖지 않고 또 그 다음 에너지를 가져요. 그런 식으로 자기 에너지 레벨 수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 상태를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플랑크 상수가 굉장히 작은데 만약에 이 플랑크 상수가 컸다면 아니면 0에 가까웠다면 요 크기가 되게 작겠죠? 그러면 요 간격이 굉장히 좁겠죠. 그렇게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저 양자를 볼 수가 없다 이거죠. 양자를 볼 수가 없다. 그냥 에너지가 전자 에너지가 촘촘하게 굉장히 컨티뉴어스하게 즉 연속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어려운 양자 이제 끝낼게요. 양자역학 시대의 도래. 지금까지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엔트란 영화죠. 이게 지금 인공지능으로 2년 전에 그랬던 거야. 엔트란 영화 봤죠? 엔트란 영화에서 공간을 축소해서 내 몸이 원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양자 시대 이걸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올해가 2025년이죠. 이게 100년 됐죠. 내년이 2026년이야. 그 100년 지난 거죠. 결국 하이젠베르크의 수소원자 모델을 행렬역학으로 표시하고 자 전자 입자를 파동방정식으로 풀어서 수소원자 모델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양자역학 시대가 도래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어 모델, 뭐 드보르의 물질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또는 광전효과 이런 연도가 있잖아요. 이런 연도를 조금 암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양자역학 공부하거나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유식하다는 소리를 듣겠죠. 그렇죠? 뭘 아는 척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자 시대의 도래,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10분의 1도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10분의 1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실습을 하기로 돼 있는데 실습을 할 수가 없잖아. 조교도 없고 장비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핀의 세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스핀의 세계.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애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주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우주에 수많은 행성과 항성과 태양계와 은하가 있어. 성운도 있고 은하수도 있고 이 표준 모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소립자, 근본이 되는 소립자가 16개가 있고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힉스 입자가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 모든 소립자들이 모여서 원자 핵도 되고 원자도 되고 쿼크도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핵력을 주관하는 보존, 글루온, G 보존, W 보존이 있어요. 그리고 포톤은 전자기력의 매개예요. 자,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스핀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스핀량. 모두. 그것도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자연계는 그래요. 세 가지를 발견했으면 노벨상감이지. 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스핀량이 있는데 스핀이 업, 다운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힉스 입자는 스핀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스핀이 뭐예요? 김연아가 빙판에서 회전하면은 그게 스핀이죠. 각운동량이 바로 스핀이에요. 각운동량. 근데 전하를 갖고 있는 입자가
자체적으로 가운동량을 갖고 있으면 마그네틱 모멘트, 자석이 된다 이거예요. 아주 작은 자석. 그러니까 소립자들은 아주 작은 자석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표준 모델은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과 힘에 대한 모델인데 여기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모든 소립자는 힉스 입자를 빼고 스핀량을 갖고 있다. 근데 그 스핀량은 반드시 두 가지밖에 없다. 업, 다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핀량은 모든 소립자의 지닌 고유 특성이다. 자, 그러면은 스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법의 돌을 한번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마법의 돌.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N극과 S극이 있고 N극끼리는 밀어내고 NS극은 잡아당긴다. 인력이 작용한다는 걸 알고 있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막대 자석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죠?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볼 거예요. 이 안을. 안을 들여다보면 원자들로 돼 있겠죠. 그렇죠? 원자들로 돼 있고. 규칙적인 원자 배열이 있을 수 있고 불규칙적인 원자 배열도 있어요. 근데 이 원자가 하나하나의 작은 막대 자석이란 뜻이야. 막대 자석이란 얘기예요. 하나하나가. 그러면 이게 배열을 이렇게 하면은 큰 힘을 발휘하겠죠.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니까. 큰 힘을 발휘하니까 얘네들이 뭐예요? 큰 힘을 발휘하는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화살표가 반대로 돼 있거나 뭐 임의적으로 특정 방향을 지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합이 줄다리기 할 때 한쪽 방향으로 잡아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편이. 그렇죠? 그래서 원자 크기의 막대 자석이기 때문에 그렇다. 원자 크기의 막대 자석이 왜 발생하느냐? 그 얘기는 내가 하지 않을게요. 아까 모든 소립자가 이와 같은 스핀량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스핀량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 자기장이 마법의 돌이에요. 얘네들이 힘을 미친다 이거예요. 힘을 미친다. 그래서 옆에 있는 N극과 S극이 왔을 때 끌고 밀고 하는 마법의 힘. 미케니컬, 즉 기계적인 접촉이 없이도 이와 같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원자가 이렇게 스핀을 갖고 있는데 즉 작은 막대 자석이라고 했어요.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거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얘네들의 합이 작겠죠. 얘네들은 합이 크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임의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으면 얘네들은 특정한 방향으로 힘을 주지 못할 거예요. 자기장이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배열의 문제다 해서 자기장을 크게 발휘하는 강자성체 그리고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강자성체 이걸 크기가 다르니까 페리자성체라는데 이게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온도가 올라가면 얘네들이 방향이 무작위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런 자석의 힘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자성이야. 자, 반자성은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거는 얘기할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철광이라는 아주 신이 준 선물이 있어요. 이게 자연이 준 선물인데 아이언 티타늄 옥사이드인데 이 아이언이 바로 강자성체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아이언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면 자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자석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N극에서 나와서 X로 하는 자기장이 있을 거고 S극, N극 요 화살표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 이용할 거냐? 자기장을 이용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응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만든 코일이 있어요. 이 자철광은 광석이에요. 광석. 이런 광석 물질이라는 뜻이야. 근데 인류가 만든 자석이 있어요. 그게 뭘까? 인류가 만든 자석. 혹시 일반 물리완에서 여러분들 코일 주위에 전류를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성되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게 뭐예요? 암페어의 암페어의 서킷 법칙이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전류를 흐르면 자석이 돼요. 얘와 같은 효과를 낸다 이거죠. 자기장이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일들을 만들고 이런 코일들을 이용해서 수많은 부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변압기라는 거 알아요? 변압기? 변압기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뭐예요? 코일이 이렇게 있죠. 거기 전류를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죠. 그럼 옆에 접촉하지 않았는데 코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패러데이 인덕션 법칙이라는 거 알아요?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인가? 그렇죠? 그러면 옆에 여기에 자기장이 변화되면 옆에 도선에 또 전류를 발생하죠. 그래서 유도 전류를 형성하고 유도 전압을 만들어내죠. 변압기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이 자철광은 우리가 광석을 캐야지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코일은 우리가 도선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가지고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자연이 준 또 다른 선물. 이게 뭐냐면 네오디움이라는 물질을 하고 아이언하고 보론이 들어가서 이런 정방전개 결정 구조를 하잖아요. 재료광학부에 오면 결정 구조를 이런 걸 많이 배워요. 그러면 여기에 원자가 68개나 들어가 있어. 세 가지 다른 원자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자석이에요. 얼마나 강력하냐? 이 자석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가 쇳덩어리를 이렇게 많이 쇠구슬을 잡아당긴다. 어마어마한. 저 두 개를 붙이잖아요. 사람이 못 뛰어요. 사람이 못 뛸 정도로 강력하다. 그럼 그 앤디 자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변에 자기장이 나와가서 밀고 잡아당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원리를 알면 이용해야 된다겠죠. 자, 강한 자석이 있어요. 이 강한 자석은 재밌게도 거기에 자기 에너지가 저장된 상태예요. 자기 에너지가. 내가 광물을 찾았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강력한 자석을 만들 수 있어? 또 아까 같이 앤디 자석 물질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서 자기장이 나와? 이건 뭐야? 에너지가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자석을 이용해서 우주선도 쏠 수 있고 비행기도 날릴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강한 자석이 있고, 우리 아까 암페어 법칙이죠. 도선에 전류를 흐르면 자기장이 나와. 그럼 얘하고 얘가 합치면 뭘 만들 수 있어요? 응? 모터를 만들 수 있어요. 전기 에너지를 자석과 잘 융합해서 모터를 만들고 있고, 강력한 모터 때문에 전기자동차가 나왔어요. 이 전기자동차, 그러면 여기 요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만들어내요? 배터리. 배터리가 또 중요하죠.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되게 중요해요. 모터와 배터리가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여러분들은 전기자동차를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 내가 여러분들이 한 이 10년? 아니야, 10년도 아니야. 5년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은 운전면허 안 따도 될 거야, 아마. 아주 신났죠? 운전면허 딸 필요 없다니까. 라이센스를 여러분들이 몇십만 원 주고 배울 필요 없다. 자, 그런 시대가 된다 이거죠. 또 한 가지. 패러데이 인덕션 법칙. 그러니까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 배웠어요? 코일이 있고 여기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요. 그럼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건 기계적 에너지겠죠? 즉, 이 원리 때문에 자연이 준 선물이에요. 이런 자연현상, 원리 때문에 이걸 이해한 게 과학이죠. 여기다 자석을 집어넣어서 미케니컬하게. 그럼 뭐가 발생해요? 이 도선에 전류가 형성된다니까. 그렇죠? 그럼 전류가 형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바람이 터빈이 돌면 여기에 자석을 넣다 뺐다 하는 기계적 운동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구나. 바람이 불면 전기 에너지. 또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태양 전지 같은 걸 이용해서 전기를 또 만들어내죠. 그 만들어낸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매연이 그렇게 심하게 나오는데 그걸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바람, 기계적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물리법칙, 암페어 법칙, 패러데이 인덕션 법칙, 그리고 신이 준 선물, 자철광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과론을 알면, 과학을 알면 기술을 통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인간이 편해진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55분이네. 여러분들 선생님이 할 때 어떻게 해요? 학생들 졸거나 아니면은 힘들어 할 때 어떻게 해요? 응? 기지개 필요하고 그래? 어떻게 하지? 잘 몰라서 그래.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났다 앉아요? 어? 일어났다 한번 앉을래? 기지개 한번 필래요? 그래야지 내가 물을 마실 거 아니야. 목이 뭐 아픈데.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1년 동안 가르치는 거를 다 가르치려니까 힘드네. 그쵸? 근데 1년 동안 가르치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만 내가 표현한 거니까. 우리 몸속에 물이 70%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물은 H2O야. 그쵸? H2O. 저 수소에 뭐가 있냐면 원자 핵이 있어요. 원자 핵도 스핀이야. 막 작은 막대 자석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작죠. 수소핵이 10의 15승 미터. 전자만큼 작아요. 수소핵이. 근데 아주 작은 자석이래. 그럼 우리 몸속에 자석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스레이를 찍거나 CT 촬영을 했는데 변명을 몰라. 그럼 뭘 찍으라고 그러죠? 촬영을 하지 병원에 가면? MRI. 여러분 MRI. MRI가 바로 뉴클리어 스핀이에요. 뉴클리어 스핀. 수소 핵에 있는 이 스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장치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부학적인 영상을 얻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혈관 같은 것도 보이고 여기에 암이 있으면 뭔가 보이겠죠? 그래서 MRI 바로 요게 수소 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수소 핵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얘가 세차 운동한대. 그걸 보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게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한 번 가서 촬영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의료보험 안 될 때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싸니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혈액에 여기 자석이 있을까 없을까? 있으니까 내가 보여주겠지? 혈액에 보면 헤모글로빈이 있어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헤모글로빈 색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고분자 4개가 있겠죠? 주변에. 자, 이게 생체 분자 마그넷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동맥과 정맥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정맥에 디옥시 헤모글로빈인 산소가 빠져나간 건데 상자성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하나 분자가 자석이라는 뜻이에요. 막대자석. 이런 것들. 몸속에 헤모글로빈도 자석이다. 지상에서 가장 큰 자석이 뭘까? 지구. 지구가 자기장을 뿜어내고 있죠. 왜 이게 뿜어낼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구는 벌써 멸망했어. 아까 태양에서 나온 코로나 있었죠? 그게 활동이 커지면 태양풍이 발생해서 위성 같은 거 다 박살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장이 존재한 이유도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이 지구가 자기장이라는 거는 나침반이 N극과 S극이 존재하니까 바로 남북을 가리키니까 바로 이걸 통해서 지구가 큰 자석이다라는 거를 윌리엄 길버트라는 사람이 1600년도에 찾아냈어요. 이게 이 시커멓게 보이는 게 자석 나노 입자예요. 여기 보면 12나노미터라고 되어 있지. 일용트롬의 120배. 그렇죠? 일용트롬의 120배. 근데 여기 보면 자석을 갖고 보면 세차 운동을 하네. 세차 운동을 해요. 굉장히 빨라요, 근데. 메가헤르츠니까. 메가는 뭐예요? 메가가 뭐죠? 10의 6승. 그렇죠? 굉장히 빠르죠. 헤르츠니까 초당 10의 6승 28 곱하기 10의 6승만큼 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아까 MRI도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에너지를 가해서 이걸 회전시켰어. 세차 운동하게 했어. 근데 얘네들이 자동차가 공기 중에서 또는 요 도로면에서 마찰이라는 게 있죠. 공기 때문에 바닥면에 마찰력에 의해서 바퀴가 회전하니까 차가 나가는 거잖아. 진행하잖아. 마찰력이 있단 말이야.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주에 나가면 한번 내가 가속을 하면 걔는 계속 가속을 해요. 그렇죠? 마찰력이 없으니까. 얘도 여기에 꼭 마치 마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세차 운동을 시켰는데 그 에너지는 세차 운동을 시키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는 자기 에너지야. 그 에너지가 자기 에너지가 이렇게 세차 운동하면서 감쇄가 되면 그 나머지 에너지는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자동차가 마찰에 의해서 갈 때 거기 마찰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가겠어요? 열로 가겠죠? 그 생각을 착안을 해가지고 여기서 열이 발생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그래서 2021년도 얼마 안 됐죠? 4년 전에 논문을 냈어요. 네, 놀라운 거는 나노 파티클이 있고 나노 입자가 있어요. 화학사진인데 화상 카메라로 보니까 바로 여기다가 자기장을 가하면 교류 자기장을 가하면 이렇게 나노 입자가 색깔이 바뀌어요. 아까 40도 정도 되죠. 나노 입자에서 내가 아주 작은 에너지만 인가했어. 공명이라는 걸 이용하면 내가 작은 에너지로도 저 세차 운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열이 발생하네? 야, 이 열을 발생하는 걸 어디다 활용할 수 있겠어요? 어디다? 봤더니 우리 세포를 보면 세포가 48도 넘어가면 세포가 파괴돼요. 세포막도 파괴되고 뭐 바이올로지 생물 하는 친구들은 단백질 변형, 뭐 미토콘드리아 효소 이런 것들이 기능 이상을 보인다. 또는 그 온도 밑에서는 DNA가 손상되고 신진대사가 뭐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위에 우리 온도 체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은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온도를 보면 암세포는 일반 세포보다 온도에 취약해요. 그러면 내가 온도를 나노파티클로 굉장히 미세하게 제어할 수 있으면 암세포만 내가 타겟해서 괴멸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온도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돼.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이거는 온도에 따라서 암세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고요. 그래서 나노 입자를 몸에 집어넣어서 암세포를 감싸게 만든 다음에 자, 그런 것도 다 굉장한 기술인데 그걸 갖다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서 내가 암세포의 주변에 있는 나노 자성 입자에다가 교류 자기장을 차는데 자기장이라는 거는 접촉하지 않고 즉 도선을 통해서 에너지 전류를 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자석을 통해서 여기에 교류 자기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몸에 있는 암세포를 괴멸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계속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는 여기서 나오는 자기장을 이용한 게 아니고 N극과 S극의 방향이 있겠죠. 그렇죠? 이 화살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들이 혹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알아요? HDD? 여러분 시대에도 썼나? 요즘 PC에서 쓰고 있죠? 그러면 여기 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자세히 보면 막대 자석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막대 자석이. 화살표 방향을 왼쪽은 0, 오른쪽은 1, 0, 1. 그럼 내가 요거를 자기 헤드로 자기장을 가해서 요 방향을 0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빨간 부분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0을 1로 바꾼 거야. 근데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정보가 항상 기록된 대로 있다. 그렇게 되니까 비유발성 정보 저장 매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걸 정보를 다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온도를 높여버리면 돼요. 온도를 높여버리면 이 비유발성 정보가 다 사라져요. 이런 식으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만들어 쓰는데 여러분 요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쓰나요? 컴퓨터에? 안 쓰죠?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걸 쓰죠. 자, 그래서 재밌는 것 또 한 가지는 자석의 방향이 반평행할 때는 전류가 적게 흐르고 같은 방향으로 평행할 때는 전류가 많이 흐르고 그래서 이 방향을 아는 전류의 흐름의 양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게 거대 자기저항인데 2007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2007년도에 한참 내가 자성을 연구하고 있을 때인데 노벨상을 받았다고. 참 내가 했으면 내가 노벨상 받을 수 있었는데 너무 쉬워요. 이거 만들기 너무 쉬워. 여러분도 다 만들 수 있어. 장비만 있으면. 근데 2007년도에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은 건 1900년도에 그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석의 방향, N극과 S극, 빨간 거를 자 NS극, 그 다음에 그 반대를 파란 거라고 할 때 자석들을 배열해서 0101 이런 식으로 한 거를 여기는 뭐예요? 색깔이 바뀌었죠? 정보를 바꾼 거죠? 그래서 바이너리 이진법을 통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0과 1밖에 몰라요. 여러분은 0부터 10까지 알잖아. 9까지 알잖아. 십진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메모리 셀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굉장히 똑똑하지가 않아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똑똑하지가 않아요. 근데 왜 여러분보다 낫냐? 여러분보다 10의 9승배, 10의 10승배 빨리 계산을 해요. 빨리 판단을 해. 여러분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굉장히 빨라요. 반복하는 거예요. 실수를 반복해서 코렉션 해주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할 일을 얘는 1분에 한다. 인공지능은. 똑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진법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십진법을 알고 있잖아. 그 다음에 how are you 할 때, how are you 할 때, how 다음에 are가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컴퓨터 인공지능은 확률로 계산하기 때문에 빨리 할 뿐이지 그걸 찾는데 빨리 찾을 뿐이지 여러분보다 똑똑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런 자성체 셀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 같이 GMR, 그 거대 자기 저항을 위해서 전류의 흐름을 통해서 양을 통해서 이 자성체 셀의 방향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컴퓨터에 부팅 시간이 필요한 게 뭐예요? D램에 정보를 올려서 윈도우를 돌려야 되니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D램이 빠르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D램을 대체할 수 있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가 없을까? 자성체를 이용하면 비휘발성이에요. 근데 D램은 휘발성이야. 휘발성이라고. 정보가 다 흘러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메모리로 쓰냐? 정보가 흘러나가기 전에 읽고서 다시 전류를 인가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D램은 정보가 흘러나가기 전에 바로 또 정보를 써줘야 돼요. 에너지 소모도 많고 계속 읽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동영상을 몇 개 보여줄게요. 동전 모양의 마이크론 사이즈, 굉장히 작은 거죠. 이렇게 만들면 스핀들이 저렇게 배열을 해요. 그러면 가운데 화살표 업, 다운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저걸로도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겠죠. 저것도 비효발성이에요. 그래서 업과 다운을 실제로 측정해서 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랜덤 액세스 메모리처럼 이게 하나의 정보 셀이야. 01을 여기다 다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각각 이렇게 n by n 또는 더 많은 정보를 입력하려면 아파트처럼 세워야 되겠죠. 아파트처럼 세우면 된다고. 그래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도 냈었어요. 자, 이제는 이제 무비를 좀 보여줄게요. 심심하니까. 그쵸? 무비. 영화 보여준다니까? 왜? 그쵸? 영화 보여준다고. 팽이가 돌고 있죠. 굉장히 빨리 돌고 있는 거예요. 스핀도 막대 자석도 이렇게 원자가 갖고 있는 마트리스도 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눈에 보이게 하려고 해서 굉장히 천천히 돌린 거예요. 이걸 한 바퀴 도는데 나노세크, 10의 마이너스 9승세크. 굉장히 빨리 도는 건데 천천히 돌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한 번 도는데 나노세크. 여기는 한 번 도는데 0.1세크. 팽이는 이런 식이죠. 물론 열심히 강운동량을 주면 더 빨리 돌겠죠. 이렇게 자성체를 넘어가지 왜? 하나의 1차원로 배열을 하면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면 이거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가면 이렇게 파장이 하나가 보이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파장이 보여. 꼭 웨이브 같죠? 파장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자성체의 얇은 방막일 때 저 화살표가 하나의 막대 자석이라면 작은 막대 자석이라면 저렇게 웨이브를 보인다고요. 저게 스핀 웨이브예요. 스핀 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빛이라는 게 파동성을 얘기했고 파장이 있고 주파수가 있고 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진폭이 있다고 했죠. 걔네들로 정보를 전달한다고 했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핸드폰에 전자기파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죠. 자성체 내에서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보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AI 반도체가 요즘 핫하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인공지능. 그걸 뭘로 하겠어요? 반도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습을 시키고 추론시키잖아요. 그러면은 학습시키는 데는 거대한 클러스터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핸드폰에는 AI 반도체를 넣는다면 거기선 추론하는 것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추론용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정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 걸 통해서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스핀파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뭔가? 적도에서 생긴 태풍이 2002년도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왔을 때. 적도에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적도에서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오면서 뜨거웠던 열을 지구로 다 재분배하는 과정이죠. 굉장히 이제 이 스케일이 크죠. 크기가 이 태풍의 이 크기를 보면 거의 한반도하고 비슷해요. 자성체도 태풍이 있네. 소용돌이가 있네. 이거 왜 그러죠? 보니까 자성체도 이쪽 빨간색은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게 뭐예요? 수많은 작은 막대 자석들이 이쪽 방향으로 배열됐다는 거예요. 색깔별로 했어. 근데 여기 소용돌이가 있네? 대단하죠? 이게 2001년도 미국에 있는 로렌스 버클 내셔널 랩에서 내가 포닥할 때 1999년도에 측정한 건데 이것보다 훨씬 못한 게 사이언스에 나왔어요. 사이언스 자매지에. 이건 사이언스에 못 나왔어요. 아깝더라고. 훨씬 더 좋은 연구했는데 너무 이쁘죠? 자, 이게 소용돌이. 자성체 내에서도 자기 에너지를 변화줄 때 이렇게 소용돌이가 나와서 바로 에너지를 재분배하기 위해서. 만약에 자기장을 이쪽으로 가면 이 빨간 부분이 많아지겠죠.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가면 외부에서 이 파란 부분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경계 부분인데 쉽게 잘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컴퓨터 전산모사, 시뮬레이션. 이런 소용돌이들이 생겼다가 사라져요. 자, 낮은 에너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비, 영화. 자, 소용돌이와 반소용돌이가 생성됐다가 소멸되면서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굉장히 유사해요. 연구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소용돌이가 나와서 서로 소멸되는 거. 아까 태풍의 눈들이 나와서 에너지를 쉽게 재분배, 빠른 시간에 재분배하려고 하는 것처럼 되겠죠. 자, 오늘 강연을 했는데 오늘 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야. 과학과 기술의 정의. 아까 태양이 있었죠? 그게 자연이죠? 그렇죠? 거기서 빛이 나오는 원리를 우리가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알면 그걸 이용해서 기술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편리한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용한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3차원 공간, 여러분 4차원 세계 살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1차원 시간은 일방향이야. 자, 그래서 4차원 시공간에서 입자들이 있어요. 입자들이 모여서 원자도 되고, 핵도 되고, 원자도 되고, 분자도 되고, 고분자도 되고, DNA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과, 그러면 걔네들이 모이려면 힘이 작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표준 모델에서 전자기력도 있었고, 핵력도 있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들 구성된 다양한 물질이 구성 및 상호작용.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에너지가 변환돼요. 태양에서 수소가 핵융합이 일어나서 헬륨이 됐잖아요. 변화되면서 질량이 감소하니까 그걸로부터 E는 mc의 제곱, 특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 에너지가 바로 감마레이란 말이야. 전자기파란 말이야.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나온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지상에 도달했을 때 그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내가 저장할 거냐. 태양 전지를 만들어서. 그럼 그 태양 전지를 만들면 그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사서 내가 쓰고 싶은 에너지를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4차원 시공간에서 존재하는 자연 자체, 태양 자체, 그렇죠? 자철광 자체,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파도 치면 파도 치는 거,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거, 그 자체, 그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그래서 모든 과학활동은 기존에 주어진 자연현상을 발견하는 거야. 내가 태양을 만들지 않았죠? 태양이 어떻게 빛을 만들어내고 전자기파가 어떻게 지구까지 도달하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내가 에너지를 이용할 거냐, 정보를 전달할 거냐,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거냐, 핸드폰에 여러분끼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있는 자연과 자연현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단 과학으로 검증, 증명할 수 없는 초자연 현상은 데이터에서 싹 배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학이에요. 자연, 과학. 그리고 이걸 이해했으면 인과론에 의해서 패러데이 인덕션 법칙을 알았으니까 뭐예요? 터빈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막 바꿔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술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술은 발견한 자연 법칙과 기존의 체계적인 정보 지식을 이용하여 인류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방법과 장치 기계뿐만 아니라 방법도 바로 특허예요. 기술이야. 근데 여기는 설계자의 목적과 의도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는 핵융합이죠. 근데 핵융합 폭탄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설계자 의도, 목적과 의도에 따라 발명의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기술이다. 이해했어요? 자연과 과학과 기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과학은 지식체계는 언어로 만든 지식체계는 항상 변해요. 여러분 이중성, 원자와 빛과 전자가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했죠.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언어로서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알려고 11차원의 수식을 만들어내서 그걸 마기론으로 만들어요. 끈이론, 마기론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수학적인 표현일 뿐이야. 그렇죠? 근데 그게 자연을 이해하는 최종 목적이 된다면, 결국 원인이 된다면 우리가 과학은 3차원과 시간의 4차원 시공간에서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과학은 누구나 똑같은 현상을 발견하고 누구나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재현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은 항상 시간에 따라서 발전하고 있어요. 수정 보완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학이 만능이 아니란 뜻이에요. 전부가 아니란 뜻이야. 그래서 자연 자체 및 자연현상은 항상 그 자리에 존재했다. 패러데이 인덕션 법칙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도 그 자리에 있고
핵융합 원리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인류의 이해 정도, 지식 체계인 과학은 문명이 발전하면서 수정 및 보완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입자 파동성의 이중성 또는 불확정성 원리는 다음 세대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같은 학생들에게 또 가르칠지도 몰라요. 맞죠? 그렇죠? 나의 생각에 동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자유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인공지능, 초지능 시대에 살고 있어. 자, 이거 근사하죠? 이거 뭐 어떻게 만들었게, 이거? 내가 그랬나? AI가 1분도 안 그려졌어. 이게 또 2년 전에 한 거야. 너무 멋있죠? 이런 세계 살고 싶어요? 여러분 노동 안 해도 돼. 자동차가 다, 로봇이 다 일을 해.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즐기기만 하면 돼. 이런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디지털 AI, 컴퓨터에서 이제 디지털 AI. 그 다음에 AI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고 싶은데, 자, 비행기 티켓팅 해줘. 어디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예약 좀 해줘. AI 에이전트.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변호사, 그 다음에 아까 같이 MRI 영상을 의사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AI가 판단해서 병을 치료는 못하지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피지컬 AI, 로봇, 자율주행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훈민정음은 한글로 기초학문에 더욱 정진하고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는, 무엇이든지 응용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 창의성을 갖춘 사람이 되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걸 훈민정음 한글이야. 아름답죠? 근데 아람어로 썼더니 이게 나와. 그럼 이게 진짜 이렇게 쓴 거냐? 다시 아람어를 훈민정음, 아랍어가 아니야. 아랍어가 아니야. 아람어야. 아람어가 있어요. 이거를 다시 훈민정음으로 바꾸면 똑같은 내용이더라고. 내가 200개 나라 언어를 할 수가 있어요. 책을 쓸 수가 있어. 그렇죠? 러시아어로 이 내용을 그대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확인해? 다시 돌려보면 러시아어가 이렇게 나오면 그게 맞겠죠. 패턴화된 작업을 특히 코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너무 잘한다. 디지털 AI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림도 보여줬고. 그래서 여러분의 잘 안 보이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 보이게 했어, 내가. 미래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여러분 뭘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제? 기회야, 기회. 인공지능이 내가 모르고 있는 거를 나보다 똑똑한, 그 다음에 과외 선생이 없어도 돼. 교수가 없어도 돼.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걸 다 배울 수가 있다고요. 질문을 던지면 돼요. 어떤 질문을 던질 거냐 이거야. 질문을 던지면 된다니까? 좋은 질문을 던지면 돼요. 어떤 질문을 던질 거야?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해답은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다. 내가 러시아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응? 그래서 요약하면 현대사의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을 당장의 지식보다 평생 배울 수 있는 능력과 기초학문적 토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당장의 지식 인공지능이 다 알려줘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기가 중요해. 누가 옆에서 공부하라. 이거를 알면 좋다. 태양의 본질이 뭔지, 빛의 본질이 뭔지 이게 아니고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 동기가 있잖아요. 자기 동기, 자기 주도적 동기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보면 열정 있는 친구들은 이게 동기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정이 있으니까 동기가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시간 관리, 성실하고 인내, 참고 견디면서 모든 걸 책임감 있게 하죠. 그럼 이것이 되면 능력 차이는 극복할 수 있어. 동기가 확실히 부여하면, 동기가 확실히 있으면 개개인 능력 차이는 별것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이 또 그 능력 차이를 확 줄여줬다. 천재를 옆에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옆에 본인들이 공부 못할 게 뭐 있어요. 논리력, 아까 얘기했죠. 상관관계에서 인과관계를 찾는 능력이라고. 상관관계가 뭔지 알아요? 이거 한번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요.
상관관계에서 인과관계를 찾는 능력. 인과관계. 요거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되면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찾으면 창의력은 그냥 나와요. 창의력은 그냥 나와. 창의력은 뭐야? 인과관계를 통해 과학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는데 과학도 마찬가지로 창의력이 있어야 되겠죠? 과학은 발견하는 거라겠어요. 있는 자연에서 그거의 원리를 발견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은 발견하고 발명하는 거예요. 과학을 발견하고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기술을 발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의력이에요. 그래서 상관관계로부터 인과관계를 찾는 논리적 사고를 여러분들은 열심히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이걸 훈련해야 된다. 암기하지 말고. 그러면 창의성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그림 너무 멋있죠? 자,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질문.